이상하게 나오지 않겠지? 야, 비비크림 발랐냐? 줄까? 아, 있어? 발랐어? 아니 이거 찍어 바르는 거 있지. 아, 그래? 안 하면 안 돼. 너 해. 야, 피부 안 좋으니까 좀 찍어 발라서. 그래.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그래. 비비크림을 발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윤 나변입니다. 오늘 김경록 PB님을 모시고 주식에 관해서 못다한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오신 이후로 네. 뭐 좀 많이 달라지셨네요. 많이 달라졌나요? 파마, 염색. 네. 네. 그 흰머리가 많이 나가지고 염색을 좀 했고요. 네. 파마는 뭐 매번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발견하셨나 보네요. 지난번에 검은색으로 그때 파마 하고 있었나요? 네, 파마는 거의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친구에게 관심이 없는. 네, 그 최근에 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거 좀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정말 이 개미의 한 사람으로서 네.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주식을 뭐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1년에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씩은 꼭 일어나거든요. 이번에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를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좀 비중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 중국 관련해서 좀 강경한 발언들을 하잖아요. 뭐 사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투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지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중국하고 관계까지도 이제 안 좋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 관련 주식들이 이제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고, 저도 제 포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 거의 뭐 한 달 만에 한 15% 20%가 빠지면서 네, 지금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 뭐 이런 일들은 근데 종종 있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경험 못 해보셨을 테고, 저는 한 15년 정도 이제 주식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호황일 때, 네, 맞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주식이 엄청 많이 올라서 네. 그때 처음 시작을 해봤었는데 이런 상황을 처음 맞았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니까 네. 뭐 석유 공급 안 된다, 네. 뭐 가스 뭐 이런 거 다 문제된다고 해서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석유 가격. 네. 그럼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문제가 되죠. 사실은 뭐 전쟁이란 것 자체가 지금 뉴스 플로우를 쫓아가시는 분들은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 전쟁 때문에 공급 부족이 돼서 또 공급 부족으로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러면서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막 연결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국도 거기 러시아에 껴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드 배치한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모든 게 막 영향을 미쳐서 시장 하락을 이제 유발시키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센티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예. 워낙 전체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모든 이슈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하락시키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재는 잘 시장에서 반영해주지 않고, 뭐 악재들은 사실 그렇게 치면 석유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네. 저 유가가 뭐 100불 넘어가고 그러니까, 막 그랬으니까. 네. 근데 막상 또 석유 기업들도 주가는 못 올라요. 네. 전체적으로 투심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금리 같은 것도 막 오른다. 네. 안 그래도 미국에서 테이퍼링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 그럼 그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네.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더 미치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에서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리려고 했거든요. 음. 근데 오히려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조금 저희들은 이제 이걸 매파 아니면 비둘기파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조금 톤을 다운을 시켰어요. 생각보다 막 돈을 매처럼 표독하게 회수해 갈 것처럼 했는데 전쟁이 나서 막 투심이 안 좋아지고 주가 빠지고 이러니까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 톤을 낮춰서 덜 걷어가겠다. 금리도 조금 덜 올리겠다. 그러면서 좀 시장이 이제 방어가 좀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 금융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 이 인플레이션이랑 금리가 어떤 관계가 있고 뭐길래 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는지. 네. 이게 지금 저희는 방금 앞에서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시황이 여러 현상들이 막 모여가지고 짬뽕으로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뭐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뭐가 좋고 나쁘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워낙 막 각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슈들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뼈 아팠던 게 사드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뭐 유가가 많이 오른 게 자기한테 되게 피해가 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러시아를 원망할 수도 있고 이제 각자가 이제 어떤 위치에 서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타격이 다르게 느껴질 텐데 저희가 그 모든 걸 다룰 수 없고 좀 기본적인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 그리고 금리 그리고 그 금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서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도 10년 넘게 금융회사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기초적인 그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그 이론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주식을 하고 돈을 버는데 효용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네. 수학 잘 안 풀리면 정석권에서 한번 뭐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내가 놓쳤던 게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그 어떤 시황이나 뷰를 설명하는 것보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실물 자산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실물 자산의 가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실물 자산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네, 단어. 실물 자산의 가격. 가격. 네. 실물 자산의 가격. 네. 그걸 줄이면 뭐라고 시가. 그러죠? 시가? 그러면 실가라고 해야 되는데. 실가. 실물 자산의 가격. 네. 실물 자산의 가격. 네. 금융? 거기 말을 그렇죠. 네, 물. 아, 물가. 네. 아, 그래 물가. 실물 자산의 가격을 네. 물가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실물 자산을 우리가 실물 가지고 거래를 하면서 주고받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편하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금융 자산이란 걸 만들었다는 네네. 거죠. 사실 화폐라는 게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그 화폐라는 걸 실물 자산의 가치를 그 종이에다가 우리끼리 약속으로 부여를 해서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주고받죠. 그러면 실물 자산을 투영한 게 금융 자산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실물 자산의 가격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물가. 네. 그러면 금융 자산의 가격은 아, 뭘까요? 그 금융 자산의 가격. 네. 그게 이자, 금리. 맞아요. 네. 그러면 이런 등식이 설명이 되죠. 실물 자산은 꼭 금융 자산이다. 실물 자산의 가격은 물가이고 금융 자산의 가격은 금리이다. 그러면 물가와 금리는 같이 같은 거다. 물가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금리는 금리도 오른다. 맞습니다. 아. 물가가 내린다. 네. 그럼 금리도 내린다. 내린다. 그 물가를 영어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죠. 그 물가 오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내려가는 디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이면 금리가 금리가 오른다. 디플레이션이면 금리가 내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생활하고 뭐
만드는 물건, 재화,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가치를 그 덩어리로 그대로 거래하고 주고받을 수 없으니 이걸 금융자산으로 치환시켜서 거래하기로 약속을 하고 하는 거죠. 사실 그 금융자산도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빵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니까 그렇죠. 그 배를 불려주게 하는 가치가 있는데 네. 이거를 물물 교환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돈으로 주고 맞아요. 그 돈은 결국 가상의 네. 가치를 네. 두는 거다. 네. 네. 지금 우리가 10,000원 들고 아프리카 가면 어디서 뭐 껌 하나 못 사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실물자산, 물가, 금융자산, 금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주식을 주로 얘기하는 유튜브긴 하지만 주식은 이 금융자산의 그냥 일부분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더 큰 건 금융자산이고 더 큰 건 금리이고 그 안에 영향을 받고 포함이 돼 있는 게 주식, 채권, 펀드 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네. 하위 개념들이 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위 개념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부터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뭔가 A, B, C, D 없이 그냥 바로 곱셈, 나눗셈을 요구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자산과 금리에 대한 이해도가 왜 중요하고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업이라고 하는 실물, 현대차라고 하는 실물, 현대차 공장이라고 하는 실물을 내가 소유할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그걸 금융자산으로 치환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한 게 주식. 네. 회사를 네. 금융자산으로 치환을 해서 그래서 주식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현대차라고 하는 실물을 투영시킨 거기 때문에 가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이 이론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현대차의 실물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현대차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분석하는 건 사실은 본질에서 좀 벗어난 일이다. 네.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뭐 분석 네. 이런 차이. 주식은 단지 그 현대차를 투영시키는 것이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 현대차의 본질과 그 기업의 본질과 이 기업의 본질이 어떻게 해야지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건 주식에 다 투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피디님이 그 편집하실 수 있으시면 옆에 글자를 이렇게 한번 편집해 두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책을 좋아해서 이렇게 찢어서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두꺼운 책인데. 네. 네.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회의 물질적 부는 궁극적으로 경제 생산 능력, 즉 구성원들이 창출하는 재화, 용역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생산 능력은 그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자산인 토지, 건물, 기계, 재화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지식 등의 함수이다. 토지나 건물, 기계, 용역, 재화 등이 막 합쳐져 가지고 뭔가 부를 창출을 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이러한 실물 자산에 대비되는 것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자산이다. 주식은 단순히 종이 조각으로 아니면 컴퓨터에 기록된 자료에 불과하며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대신 금융자산은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핵심일 수 있는데 선진 경제에서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수단이 된다. 네. 금융자산은 실물 자산이 만들어내는 소득 또는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소득에 대한 청구권이다. 권리일 뿐인 거죠. 실물 자산에 대한.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실물이 있는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건 내 호주머니에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거래를 할 수 있게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추상적 맞아요. 개념 권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금융자산의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하면 오히려 정말 핵심인 실물자산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 시대는 여기서 하나가 더 생겼죠. 원래 전 지구에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새로운 자산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가상화폐. 네, 가상자산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실물 베이스로 한 기준은 없는 말 그대로 가상인 자산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태죠. 네. 결국에는 이 실물을 이해하고 실물에 대한 그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맞습니다. 자산을 네.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네. 계획도 세울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이 금융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금리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이 금리와 물가를 가지고 이제 금융 사계절을 설명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금융 사계절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설명하셨는데 네. 이게 좀 이번에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1월 6일 날 촬영을 했는데 저는 그때 저희들이 나눴던 대화들이 지금 2달 동안 되게 좋은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얘기했던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게 실제로 행동을 해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요즘 되게 다들 힘들잖아요. 주식 빠지고 이래서 되게 괴로워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럴 때 조금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만 다시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뭔가 장기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가 있는 바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실제로 1월 6일 기준으로 그 방송을 보고 네. 1월 7일 날 뭔가 큰 결심이 서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사람과 너무 바빠서 그냥 흘려보낸 사람의 지금 2달 사이의 퍼포먼스를 한번 비교해보고 한번 좀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을 네. 한번 가져보고요. 그리고 또 오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 또 다음 촬영 시간에 또 한번 점검해보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난번에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이 인상이 되고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안정적인 자산, 네. 그러니까 투자할 자산에 대해서 이제 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실제로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금값이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럼 그거는 그럼 금을 사기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라는 게 금융 사계절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금융 사계절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물가와 금리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계절,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내려올 수 있는 계절. 지금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경우거든요. 금리를 이제 경기라고 표현을 한번 다시 해보면 물가도 올라가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계절,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계절.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계절이라고 보면 그 상황에서 제일 좋았던 자산이 첫 번째로 금, 그리고 달러, 네. 그리고 약간 그냥 중간치 정도 했던 게 주식, 뭐 부동산, 그리고 현금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에서 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빨리 말씀드렸지만 크게 한 4가지 방법, 뭐 ETF 그리고 KRX 금, 그리고 실제로 실물 금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금이 몇 프로? 8%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이후로 한 8, 9%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제가 뭔가 시장을 잘 봐서 이걸 금이 오를 걸 찾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이 효과적인 게 이럴 때 그 실력을 발휘를 하는데 뭔가 저평가돼 있고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내가 일정 부분 배분을 해두면 이게 외부의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제가 금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한 게 맞아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금은
더 이상 좀 빠지기는 힘든 그 사계절 상으로 봤을 때 빠지기는 힘든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전쟁이라는 이슈가 네. 탁 터져 버렸네요. 네. 그래서 발화점이 돼서 금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들이 되니까 약간 이거는 사냥하는 방식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포트폴리오에 가망성이 있는 애들을 넣어두고 가망성이 트리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네, 뭐 좀 덜 빠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자산들은 반대로 마이너스 20% 30%가 네.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방이 좀 막혀 있는데 뭔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거나 지금 저평가돼 있는 거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 이게 의도치 않게 아니면 뭐 내가 생각했던 이슈들이 발생이 돼서 트리거가 돼서 내 자산을 늘려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더 깔아놔야 되겠죠. 어떤 게 뭐 반응하고 올라갈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그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1월 7일 날 그 종가로 제가 그때 포트를 4개를 담으라고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25% 금, 그리고 25% 부동산 관련된 네. 상품, 그리고 25%는 주식, 네. 그리고 25%는 현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과 1월 7일 기준으로 나도 방송 보고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네.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금 같은 경우는 1월 7일 날 종가가 69,390원이었어요. 이걸 종가로 내가 2,500만 원을 샀다. 그러면 이 자산이 지금 2,700 정도가 돼 있을 겁니다. 지금 금이 한 8, 9% 정도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부동산 관련된 상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관련된 상품이 우리가 흔히 리츠라고 얘기를 하는 상품이 있는데 저는 이제 SK 리츠라는 상품을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SK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냥 뭐 단순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SK 리츠 같은 경우는 그 1월 7일 날 종가가 6,190원. 그런데 오늘 종가가 6,350원. 수익률로는 2.5% 정도 되고요. 근데 얘네들이 중간에 이 리츠는 배당을 주는 상품이거든요. 배당을 한번 받았어요, 이게. 그러면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한 3.6% 정도. 그러면 내 자산은 2,590만 원. 네. 나머지 현금 25%는 그대로인데 뭐 이자 조금 받았겠죠. 뭐 0.몇 % 정도. 그런데 그거는 뭐 수수료라고 생각하고 빼고. 주식은 그 변호사님은 지금 2달 동안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 되셨나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20%? 네. 20% 넘게 빠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20% 정도 손실 났거든요. 그러면 저는 주식은 2,500만 원 들어갔는데 2,000만 원이 됐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9,8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1억에서 1억인데 9,800. 네. 근데 변호사님은 지금 20% 정도 손해가 났다고 그대로 하니까 네. 그 기준으로 하면 그 기준으로 하면 1억에서 8천만 원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2달 사이에 그냥 크게 노력하지 않고 저는 포트를 4개 정도 나눴는데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9,800만 원이란 1억에서 9,800이란 돈을 가지고 있고 변호사님도 그냥 큰 뭐 변화 없이 노력 없이 2달 지났는데 8천만 원인 거죠. 우리 둘의 자산이 지금 2달 만에 1,700만 원이란 갭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오늘부터 이게 회복을 한다고 치자고요.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막 사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내일부터 평화 무드. 그럼 저는 일단 금을 2,700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팔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당장 지금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2,500만 원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손실난 2,000만 원 주식
이거 다 돈만 있으면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을 텐데 그 돈이 지금 내 주머니에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올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 주식이 다시 네.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면 네. 이 주식을 지금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네, 더 살 수 있고 여유가 뭐 되는 거고. 굳이 안 사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우리 둘 다 똑같이 네. 주식이 20%가 올라온다. 그 다시 올라오는 네, 거니까. 올라오면 저는 아마 전체 내 자산은 한 1억 2천, 3천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변호사님은 이제 1억이 이제 다시 네. 원상 회복 정도. 원상 회복. 시간은 6개월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시간에 녹여서 수익률로 얘기를 해보면 수익률이 몇 배라고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기간으로 녹여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거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무당은 아니니까 네.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뭘 맞춘다라는 네. 개념보다는 네. 어쨌든 금리가 올라갈 거다, 뭐 경기가 좋다 안 좋다는 판단이 되니까 네. 그 금융 사계절에 맞춰서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어떤 사냥감이 지나가는 길목을 네. 잡아놓는 개념으로 맞습니다. 가야 네. 되고. 그리고 사냥은 공격이잖아요.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는 방어예요. 네. 어떻게 보면 내가 함정을 파놓고 들어오기를 숨어서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2달 사이에 이걸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 포트폴리오는 전체적으로 불황일 때 네. 주가가 급락할 때 그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회복하거나 시장이 좋아질 때 그 쌓였던 에너지가 거기서 남들보다 또 폭발하고. 아니 그래 이게 저희 사무실 여기 밑에 네. 금거래소가 있거든요. 금거래소. 네. 근데 거기 가는 게 귀찮아서 네. 금을 안 샀어요. 아, 네. 그 방송을 제가 촬영하고 아니 근데 봤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돼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제가 KRX 그래요? 금 사면 금 거래소 내려가기 전에 벌써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빨리 살 수 있는데. 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네. 돈맹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제가 조금 약간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는 제가 금융회사 일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줬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앉아서 그렇게 그렇죠. 했단 네.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조금만 노력을 하고 이제 행동으로 해봐야 되는 거죠. 네. 행동을 해보고 조금 찾아보고 거기서 그 정도 노력으로 돈이 1,700만 원 차이가 나는 인생이면 저는 충분히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2달 사이에 그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네. 하면 당장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네. 바로 지금 상황에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가지고 다 네. 100만 원으로라도 당연하죠. 해봐야겠네요. 돈이 없는 사람이면 더 그렇게 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굳이 내가 덜 깨먹고 많이 벌 이유가 돈 없는 사람보다 더 동기는 더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동기가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증권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들 보면 뭔가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 찾아내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저처럼 아니면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자산 내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나눠서 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뭔가 맞추는 일들을 내가 누리면서 내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굳이 막 많은 그 인사이트나 미래 예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소액으로라도 당장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